2024년 2월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유럽 최대 규모의 다연장 로켓 도입 계약이 체결됐고 그 주인공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시스템이라는 거였거든요. 계약 규모만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무기 하나판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이후 러시아가 보인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공개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자국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극찬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왜 러시아가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내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 핵심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왜 러시아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러시아가 현재 직면한 군사 기술적 딜레마가 무엇이며 왜 한국이 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간 펼쳐질 한러 관계의 새로운 국면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무엇인지까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조리었던 말이 어느새 퀸의 위치로 도약하는 것처럼 한국의 방산 기술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남들이 놓치는 경제와 기술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계속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 경제의 숨은 강점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 분들은 미사일이라고 하면 그냥 다 비슷비슷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사일 기술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정확도입니다. 목표물을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게 1m 오차와 10m 오차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거리인데 얼마나 먼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동시 타격 능력입니다.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는 건데 현대전에서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려면 동시에 여러 지점을 타격해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하거든요. 한국의 천무 시스템은 이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특히 동시 타격 능력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볼까요? 천무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전술 상황에서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정확도인데요. CEP라고 하는 원형 공산 오차가 5m 이내거든요. CEP는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5m면 축구장 절반 크기의 목표물을 100%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짜 압도적인 부분은 연사 능력인데요. 천무는 한 발사대에서 60초 이내에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4개 발사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1분 안에 48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동시 타격 능력을 가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국이 이런 압도적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이유가 사실은 제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협정이었거든요. 오랫동안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제약은 2012년에 일부 완화되고 2017년에 또 조정되고 결국 2021년에 완전히 해제됐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제약 기간 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좁은 방에서 훈련한 선수가 넓은 경기장에 나오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제약 속에서 단련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제약이 풀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집중한 분야가 바로 정밀 유도 기술과 복합 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릴 수 없다면 정확도를 극대화하자는 전략이었는데요. GPS는 물론이고 관성항법 장치, 지형대조항법까지 세 가지 방식을 결합한 복합 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시 상황에서 GPS가 교란당해도 다른 방식으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있었을 때 한국군의 유도무기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이건 복합 항법 시스템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당연히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TAC-MS는 사거리가 300km가 넘고 최신형인 PRSM은 500km까지 날아가죠. 그런데 미국 시스템의 문제는 가격입니다. ATAC-MS 미사일 한 발이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 하거든요. 반면 한국의 천무용 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이에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의 스메르치나 토르나도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강력하긴 한데 정확도에서 한국 시스템에 뒤처집니다. 러시아 시스템의 CEP는 대략 150m에서 200m 수준인데 천무의 5m와 비교하면 4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데는 유리하지만 특정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는 데는 한국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유럽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미사일 기술은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거든요. 평화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비를 복지와 경제 분야로 돌렸는데 그 결과 방산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축소됐어요. 2022 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얼마나 당황해서 했는지 아시나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거든요. 생산 라인 자체가 대부분 멈춰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냐면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 때문에 단 한순간도 방산 투자를 멈출 수 없었고 덕분에 생산 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사일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로켓 엔진이나 유도 장치를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제조 공정입니다. 첨단 무기는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개의 부품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조립해야 하고 각 부품의 소재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이 철저해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이 제조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만들던 정밀 공정 기술이 그대로 미사일 제조에 적용되는 거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나노미터 단위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그 노하우가 미사일의 정밀 부품 제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2 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가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정밀 센서, 광학 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을 더 이상 서방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됐거든요. 문제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에 이런 부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노획된 러시아 미사일을 분석해보니 미국과 유럽산 반도체 칩이 다량 발견됐는데 제재 이후에는 이런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6,0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로켓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의 연간 미사일 생산량이 대략 1,500발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비축분을 급격히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생산 속도인데요. 서방 부품 없이는 정밀 유도무기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에서 단순한 무유도 로켓을 수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국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이란의 무기는 정밀도가 형편없거든요. 2023년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사용했는데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이 격추됐어요. 북한제 로켓은 더 심각해서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딜레마가 선명해집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미사일이 필요한데 정밀 미사일은 만들 수 없고 구식 무기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전쟁을 멈출 수도 없는 게 푸틴 정권의 정치적 생명이 이 전쟁에 걸려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주목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서방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인도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몇 안 되는 선진국이거든요. 물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의 매력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연간 수백 대의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미사일을 연간 수천 발씩 찍어낼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유럽 국가들도 부러워하는 생산 능력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주문하면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어요. 유럽 무기는 주문해도 5년, 10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2년에서 3년 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왜 굳이 한국한테 손을 내밀겠냐는 거죠.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미사일 기술이 상당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돕기는 하지만 자국의 첨단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강해지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하지만 동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중국이 점점 우위를 점하는 구조이고 러시아는 이걸 불편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다릅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고 순수하게 기술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상대인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90년대에 한러 관계가 아주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는데 특히 우주 기술 분야가 눈에 띕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2008년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왔잖아요.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고요. 이때 러시아가 한국의 로켓 엔진 기술을 일부 이전해줬는데 이게 지금 한국 우주 발사체 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는 이미 기술 협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한국도 서방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와 거리를 뒀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고립됐고 기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반면 한국은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먼저 민수기술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원 부국이고 특히 히토류 같은 전략 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죠. 너디뮴, 리튬, 니켈 같은 광물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는 건 한국 산업계의 수권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자원을 팔아야 하는데 서방 시장이 막혔으니 한국 같은 대안 시장이 절실합니다. 여기서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전략 광물을 제공하고 한국이 정밀 제조 기술과 소비자의 산업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우주 기술 분야도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기업들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형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달 탐사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더 강력한 엔진과 기술이 필요해요.
러시아의 RD-180 같은 대형 로켓 엔진 기술과 한국의 정밀 제어 기술,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마치 강력한 근육에 정밀한 신경계가 결합되는 것처럼 말이죠. 원자력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원자력 기술 강국이고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도 원전 기술이 우수하지만 러시아와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시공 능력과 운영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러시아는 원자로 설계와 핵연료 사이클 기술이 뛰어나요.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제3국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한러 원자력 협력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국제 정치적 변수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미국과 유럽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서방과 보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러시아와의 협력이 깊어지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다만 이건 협력의 범위와 방식을 잘 조절하면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군사기술이 아닌 민수기술 협력에 한정하고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 유출 우려입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한국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중용도 기술, 즉 민간과 군사 양쪽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경우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정밀 센서 기술이나 복합 소재 기술이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철저한 기술 보호 체계와 협력 범위의 명확한 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야만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세 번째 리스크는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루블화 가치 변동성도 크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3국 통화나 물물 교환 방식 같은 대안적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 루블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처럼 한국도 원화 루블 스왑 같은 메커니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하더라도 5년 후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서방 제재는 최소한 몇 년은 더 지속될 거고 그 사이에 러시아의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러시아는 불편해질 거고 대안 파트너를 찾으려 할 거예요. 그때 한국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때문에 협력이 어렵고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기술력 있고 생산 능력 갖추고 러시아와 역사적 협력 경험이 있으면서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그랬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적대 관계였는데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관계가 극적으로 변했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필요했고 소련을 견제할 카드가 필요했어요.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서방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요. 양측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상황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양측 모두 상대방이 가진 걸 필요로 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게 명확하거든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먼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 대부분을 중동과 호주에서 수입하는데 공급선이 다변화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커지죠. 두 번째로 우주 산업에서의 도약입니다. 러시아의 우주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 한국은 세계 우주 산업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 한국 우주산업 규모가 약 3조 원인데 러시아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10년 안에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방산 수출 시장의 확대입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던 국가들, 예를 들면 인도, 베트남, 알제리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점점 러시아 무기에 실망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어요.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익숙한 나라들에게 한국 무기를 소개하고 러시아 장비와의 호환성을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인도는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도 한국 해군 함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러 협력이 어렵지만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급변할 겁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재건 수요가 생길 거고 서방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건설,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됐잖아요. 1990년대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고 사할린 프로젝트에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 우방 관계이지만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구도를 깨고 러시아가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한반도 외교 지형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 세계 5위,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강국입니다. 이런 한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20세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21세기에는 강대국이 한국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구도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모든 결정을 미국 눈치 보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계선은 분명히 있어요. 국제 규범을 위반하거나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협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앞으로 5년은 한국 외교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겁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질 거예요. 이때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기술력입니다. 미사일 기술, 우주 기술, 원자력 기술, 반도체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 역량을 갖췄어요. 이 기술들이 외교적 레버리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 한국이 가진 이 기술적 우위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의 기반이 됩니다.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가 어떻게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석탄과 철강이라는 경제협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70년 넘게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거대한 연합체가 됐잖아요.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협력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동기가 커지거든요. 한국은 지금 역사적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지금, 그 기술을 활용해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과 자원, 그리고 우주와 원자력 같은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중견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